지금 성장주가 갑자기 또 튀어오르는 모양. 그래서 뭐 아까 기사 살짝 보니까 성장주의 반란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보통은 저희가 성장주들은 좀 주춤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거의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이던스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지금 지수가 눌렸을 때 어떻게 보면 가치주를 좀 더 담는 것이 아니라 싸진 좀 성장주를 담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뭐 금융주도 당연히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기술주에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도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반도체를 좀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특히 이제 뭐 작년 하반기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메타버스까지도 같이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전고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좀 눌린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거의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소멸 내지는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장에 대한 또 목마름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도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작년 하반기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네. 성장주의 좀 반등이 좀 상당히 반갑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세트 업체들 얘기를 조금 했어요. 네. 거기에서도 세트를 보는 것보다 소재를 보는 게 좀 낫겠다라고 했고 오늘 반등도 소재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눌렸던 이유가 결국은 네. 이제 니켈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좀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되지 않았나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셀 업체에다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의 판가가 좀 전이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러시아에서만 꼭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쪽 호주 쪽으로도 어쨌든 이제 수입의 어떤 국가는 좀 다변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판가 전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나 있지만 결국 성장의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소재주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대장주가 이제 뭐 IR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쇄신을 했고 또 이제 7조 원 이상의 어떤 투자를 좀 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나노신 소재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이제 CNT 도전제 쪽, 음극재용 도전제 쪽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올해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 보게 된다면 동사가 좀 현재 유일하게 좀 이런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좀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 일단은 2개 정도가 더 올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이런 반등 상황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소재 같은 경우 작년에 워낙 좀 랠리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작년과 같은 시세를 조금은 기대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반등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선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관심권에서 이렇게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방 산업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은 회사들 눈여겨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트 업체는 앞서 얘기했다고는 했지만 우리 윤여민 FP한테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견해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고 이제 거의 35만 원대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셀 3사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심정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이제 한 2개월 좀 남짓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보호해소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를 조금 반등을 가로막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LG에너지 솔루션도 둘째치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2차 전지 소재가 갈 때 좀 너무나 못 갔어요. 너무나 못 갔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좀 이슈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좀 주가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35만 원 정도 지금 바닥을 잡으면서 좀 기관이라든지 뭐 투신 연기금이 조금씩 다시 한번 모아가는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셀 3사, 소재, 그다음 뭐 장비 쪽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작년에 소재가 너무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장비랑 좀 셀 3사가 그래도 좀 소재의 어떤 아웃퍼폼한 작년의 주가를 조금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에너솔루션도 충분히 지금 제 생각에는 바닥권에서 네. 관심을 가질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나서던 현대차에 대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현재도 외국인이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20만 원대까지 올라갈 시도를 하는 걸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내림세를 이어가던 완성차주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FP님. 사실 현대차, 기아 정말 이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뭐 작년부터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은 뭐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2월 달에 터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피해 섹터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CEO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좀 내연기관차의 어떤 이런 이제 이미지보다는 확실히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좀 확실히 전환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한 187만 대 지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마켓 시어는 한 12%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생산 능력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좀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좀 합쳐진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최근에 뭐 로봇과 관련된 쪽까지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상황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저점의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그 수급 현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외인이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타 법인이죠. 지금 작년 한 11월부터 지금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주가가 좀 바닥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좀 20만 원대 좀 매물이 워낙 좀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뚫고 올라가는 좀 강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게 좀 향후에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는 그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주들도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KB금융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사실 이제 이 금융주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손이 안 나가는 좀 그런 섹터긴 합니다만 확실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확실히 주주 이제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금융주들이 지금 주주분들에 대한 어필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1분기 배당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3월 31일이죠. 이때 지금 주주명부 폐쇄를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주주명부 폐쇄를 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중간 배당 지급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이런 배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실적적인 측면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주 배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4분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뭐 6,300억 정도를 해서 지금 누적 순이익 같은 경우는 4조가 넘었죠. 그래서 뭐 4조 클럽을 좀 달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3, 6, 9, 10이 이제 4번에 이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 이제 또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좀 1,5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좀 소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KB금융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지주사 중에서 상당히 좀 대장주로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주주 재고 가치 방안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최근에 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과 좀 엮이면서 좀 반등이 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주주 배당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이제 개인보다는 좀 네. 기관들의 좀 콜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금융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신기계가 50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7%의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달면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한데 윤여민 FP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의 좀 시속 게임이 좀 일어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일반 업종, 특히 작년에 좀 하반기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메타버스가 약간 한 축이라고 한다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약간 정책으로 엮인 이런 좀 섹터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시속 게임을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같이 오를 때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좀 분산되는 느낌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분출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상승이 좀 원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책에 대한 수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초반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만 또 2차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이럴 때 약간 좀 일반 업종이 올라갈 때 좀 쉬고 그다음에 좀 약간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가는 어떤 이런 좀 테마적인 성격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일단은 좀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눈을 좀 돌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지금 돌리는 어떤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이렇게 좀 꿈틀대고 있는 일반 업종에 대한 시선을 좀 돌리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 오른 원자재를 사면서 들어간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회사를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중에 하나일 테고요. 최근에 이제 맥주값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하이트진로에서 맥주값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제대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병희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트진로 이제 맥주 가격 인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수익이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오늘 하이트진로가 23일 오늘부터 이제 테라와 하이트 등 국산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 주세 인상과 국제보리 가격을 비롯한 주 원료 가격 인상 등이 원인이고 시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선으로 가격 조정폭을 좀 결정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으면서 점차 방역 체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는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안정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방역 체제를 완전하게 풀지 않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로 갈수록 확진자 추이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역 체제를 완전 위드 코로나 수준으로 풀게 되면 주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34,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FP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저것만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곡물 사료. 빵. 그 BTS가 인기 있다고 얘기했던 포켓몬 빵만 인기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네. 어제 사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네, 거의 다 품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식품 업계는 작년에 이제 한번 라면 가격 이런 걸 좀 올렸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뜻하지 않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좀 사태를 맞으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금액을 올려야 되나 어떤 이런 좀 난관에 좀 봉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본다고 하면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밀 관련된 부분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생산하는 어떤 그런 좀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를 좀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지금 식품 관련된 쪽이 한 10% 정도가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오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뭐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유가, 뭐 원재료, 그다음에 식품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식품주들, 뭐 비료, 사료는 좀 제외하더라도 식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판가를 또 전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재료는 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가는 그대로이다 보면 또 재무제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올리는 어떤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새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고민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얼만큼 이제 실적을 잘 반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주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좀 이제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정말 이제 소비자로서는 안타깝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좀 종목들이 있는, 그러니까 좀 판매품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K옥션과 좀 서울옥션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화랑미술제에서 닷새간 매출 177억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흥행을 이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술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예술품 관련주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윤여민 FP님. 이제 지금 이제 미술품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뭐 NFT 쪽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사실 그 NFT 관련된 뭐 메타버스 쪽이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참여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로 확실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뉴스들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만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는 주가들이 사실 움직이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언급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확실히 좀 그런 같은 뉴스가 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NFT에서 좀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큰 게 좀 미술 산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K옥션,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NFT 기반으로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올해는 좀 실적으로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이 있고 결국 이제 NFT가 확실히 이제 실생활에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 뭐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플랫폼사로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다 보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시장에 옮겨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게임주, NFT 관련된 종목도 특히 이제 미술 관련된 종목도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주를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윤여민 FK께서는 아비코전자를 가져오셨네요. 얘기 먼저 들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DDR5 관련된 네.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된 공급이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DDR5 채택률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 지금 걸쳐서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한 2천억 이상으로 좀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 따라서 관련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한 31억 정도 지금 이제 흑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2억 정도, 한 4.5배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DR5라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장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워 인덕터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좀 생산 설비를 좀 재배치를 하면서 좀 비용의 효율화 좀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한국에 있던 걸 좀 베트남으로 좀 옮기면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DDR5 이제 D램 모듈 같은 경우도 상용화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DDR5 채택과 관련돼서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